수소는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조롱하며 주식을 던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눈보라치는 스위스 알프스, 충전 탓에 멈춰선 독일 명품 화물차들 사이를 밤새 질주하는 정체불명의 트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대한민국 현대차. IMF 부도의 절망 속에서 30년을 버텨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강국들이 오직 한국 하나를 막기 위해 연합군을 꾸린 충격적인 이유,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일합니다. 물류와 에너지 산업을 분석해온 드와이트 잭슨입니다. 전 세계 항만을 돌아다녔어요.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술이 돈이 되는지를 수치로 읽어왔습니다. 저는 감이나 직관을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통계와 현장의 기록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25년간 그렇게 일해왔죠. 제 분석은 언제나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끝난 기술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업계의 상식이자 정답이었어요. 미국의 대규모 투자자들은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혁명을 외치던 신생 기업들은 하나둘 파산을 선언했죠. 시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수소의 미래에 돈을 걸지 않았어요. 투자금은 모두 전기 화물차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소 운송 화물차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파장은 컸어요. 그 사고 하나로 공중에 겨우 떠있던 수소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전소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은 조각이 났죠. 수소라는 단어는 곧 위험과 실패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객사 경영진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류의 미래는 오직 전기 화물차뿐이라고요. 수소는 이미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으니 남은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무도 제 분석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 판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보는 세상의 정확한 흐름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럽에 있는 고객사 중 한 곳에서 서류 뭉치가 하나 날아왔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정기 물류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겼죠. 그런데 종이 위에 숫자를 훑어 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험난한 물류 구간에서 낯선 화물차의 운행 효율이 기존의 경유 화물차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어요. 놀랐습니다. 연료 효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운행 시간과 연료 충전 횟수는 물론이었죠. 화물 적재량과 고지대 출력 유지율까지 전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화물차의 이름이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현대차의 수소 화물차였습니다. 게다가 그 수치가 단발성 실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더 이상했어요. 수십 대의 화물차가 수개월째 일정한 효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현장 직원의 수치 입력 실수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즉시 재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이 틀림없으니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죠. 이틀 뒤 스위스에서 짧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류 없음.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스위스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무조건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곳의 항만과 수천 개의 물류 창고를 다녔습니다. 런던의 안개 낀 부두부터 중동의 뜨거운 사막 도로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죠. 그 모든 현장에서 살아남는 자들의 법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었어요. 감정이나 기대감 같은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 했습니다. 오직 장부 위의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냉혹한 세계였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립을 잘하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세상을 이끄는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구권의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는 훌륭한 추격자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의 내용을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2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곧바로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지웠습니다. 아마도 특수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보여주기식 행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물류의 판을 바꿀 리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스위스에 착륙했습니다. 짐을 찾고 곧바로 차를 빌려 험난한 산악지대로 향했어요. 밤을 꼬박 새워 운전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벼랑길을 지나 마침내 물류 거점에 도착했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어요. 한겨울 알프스의 새벽은 제가 평소 알던 낮과는 완전히 다른 가혹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거대한 화물통들이 흐릿한 조명 아래 끝없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기계 소리와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곧바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깃을 바짝 세우고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 4시의 스위스 물류 거점은 혹독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이 불었어요. 눈보라가 코트 속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거대한 물류센터의 전경이 들어왔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지게차 소리와 현장 작업자들의 무전기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긴장됐습니다. 도대체 유럽의 깐깐한 물류 회사들이 왜 이런 험난한 환경에서 굳이 한국산 화물차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숨겨진 해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멈춰있는 상용차들이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최고급 전기 화물차들이 충전구역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배터리를 채우는데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 탓에 물류 흐름 전체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운전석 안에서 멍하니 휴대전화를 보거나 화물통 옆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유럽 최고 수준의 명품 화물차들이 새벽 한복판에서 그저 시간을 버리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어요. 물류 산업에서 시간은 곧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화물차들이 충전소로 미끄러지듯 조용히 들어왔어요. 전면부에 선명하게 박힌 은색 로고,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차였습니다. 화물차가 멈추고 충전 호스가 연결되는가 싶더니 이내 계기판에 녹색불이 반짝 들어왔어요. 기사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을 마친 수소 화물차들은 굉음도 없이 거친 눈보라를 뚫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죠. 다음 차가 들어오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발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휴스턴 사무실에서 읽었던 보고서의 비현실적인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화물차는 멈춰 서 있었고 한국 화물차는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죠. 현장 관리자의 태블릿 화면을 슬쩍 넘겨다봤습니다. 알프스 산악 구간의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출력 저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수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 운행이나 오류가 아니었어요. 시장의 판도가 이미 밑바닥부터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물류 거점을 총괄하는 스위스 업체 대표와 마주 앉았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커피를 내밀며 제게 질문을 먼저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왜 훌륭한 독일 화물차 대신 굳이 한국 화물차를 선택한 겁니까? 그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화물차는 멋지고 비쌉니다. 처음엔 저도 당연히 그 차들을 선택했죠. 하지만 저는 자동차 수집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화물을 날라야 하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물차의 국적이나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트럭을 살 뿐이죠.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25년 경력의 노련한 에너지 분석가인 제가 그 순간 반박할 말을 단 한마디도 찾지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말은 아주 짧고 단순했지만 현장에 내린 가장 냉정하고 완벽한 판결이었으니까요. 대표는 남은 커피를 마시며 묵직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까마득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곧장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의 수소 전략, 유럽의 물류 통계 같은 단어들을 검색창에 미친 듯이 입력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놓친 몇 가지 기술적 정보만 확인하고 잠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도저히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창밖으로 스위스의 아침 햇살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자료의 바다를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제 머릿속을 맴도는 커다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언제부터 이런 엄청난 기술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그 답을 찾아 과거의 신문 기사들을 뒤지던 중 화면에 낯선 단어 하나가 불쑥 등장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그 문장을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현대차 수소 연구팀의 첫 출발점이 바로 그 끔찍하고 절망적인 시기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이미 30년 뒤에 까마득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의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죠. 미국 기업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장의 생존이 가장 시급한 마당에 어떻게 돈도 되지 않는 미지의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 시절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확신했죠.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스위스를 떠나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내내 저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피곤에 지쳐 눈을 감아도 노트북 화면에서 보았던 그 붉은색 단어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IMF 국가부도 사태.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도 아니고 기초과학이 튼튼한 일본도 아니었으며 거대한 자본을 쥔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나라가 망해가던 한국의 한 기업이 이 미친 도전을 시작했던 걸까요?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호기심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죠. 과거의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저도 25년 전에 그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로 보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월스트리트의 언론들은 연일 한국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기정사실화하며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굴지의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줄도산하며 평범한 가장들이 길거리로 나앉았던 슬픈 시절이었죠. 한국의 피땀 어린 주요 자산들이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마구 팔려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던 바로 그 시점에 현대자동차 내부의 작은 회의실에서 수소 연료 전지 연구팀이 조용히 꾸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한동안 멍하니 모니터의 활자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철저한 수익을 따지는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던 그 가혹한 시절에 가장 불확실하고 먼 미래의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다니요. 그것도 당신은 실현 가능성이 70%도 안 된다고 평가받던 수소 에너지 분야의 말입니다. 놀라웠습니다. 당연하게도 회사 내부의 거센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찾아낸 당시의 내부 기록과 관계자 증언들은 하나같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구조 조정에 피바람이 불며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하던 때였습니다. 임원들은 매일같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극단적인 비용 절감을 부르짖었죠. 내연 기관 엔진 기술조차 선진국에 뒤처져 쩔쩔매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수소냐는 날 선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연구에 돈을 쏟아붓는 건 주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당장 날려버려야 할 부서가 맞았으니까요. 결국 임원회의에서 수소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하자는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팀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때 수소 연구팀의 초기 책임자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인 임원들을 향해 아주 무겁고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이 기술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남의 기술만 비싼 돈 주고 사다 쓰는 껍데기 국가로 남게 됩니다. 저는 낡은 기록 속에 적힌 이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소리내어 곱씹어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서 이기주의나 사업 방어가 아니었어요. 그의 투박한 말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뼈아프고 잔인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천연가스 한 줌 나지 않는 철저한 에너지 빈국입니다.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도로의 차를 움직이는 모든 동력을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죠. 아무리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조립을 잘하고 수출을 늘려도 핵심 원천 기술과 에너지 통제권은 결국 서구 선진국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의 소모품에 불과했어요. 그 비참한 굴레를 끊어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음을 각오한 무모한 도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기적처럼 그 절박한 호소가 벼랑 끝에 선팀을 살려냈습니다. 당장의 푼돈을 아끼는 대신 대한민국의 30년 뒤를 위해 작은 불씨 하나만은 남겨두자는 그 처절한 결단이 차가운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는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길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춥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 들어갔을까요? 실패가 불보듯 뻔한 길,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길, 심지어 동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는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월급쟁이의 직업의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겠다는 무서운 사명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허락을 받아내 팀이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앞길이 마법처럼 평탄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짜 지옥 같은 고통은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수억 원짜리 정밀 장비가 한순간의 실수로 불타 없어지고 연구원들이 며칠 밤을 새운 실험실 구석에서 좌절의 눈물을 삼켜야 했던 처절한 시간들이 그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고쳐앉고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이 작은 연구팀이 어떻게 수십 년의 기술 격차를 뚫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기록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연구팀이 마주한 현실은 말 그대로 처참하고 끔찍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서류상의 이론과 실제 현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실험실에 철저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던 연료 전지도 실제 차량에 탑재하여 울퉁불퉁한 도로에 나가는 순간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진동과 충격, 미세한 온도 변화와 습도 차이가 모두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조금의 불순물만 섞여도 수천만 원짜리 핵심 부품이 그 자리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압박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테스트 도중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밀봉 기술이 조금만 허술해도 수소가스가 새어나왔고 그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입 측정 장비가 실험 한 번에 완전히 망가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실패 하나하나가 전부 막대한 회사의 손실로 직결되었습니다.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섭게 사라지는데 뚜렷한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회사 내부에서 다시 거센 압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프로젝트는 언제 수익이 납니까? 10년 뒤입니까? 20년 뒤입니까? 그 뾰족한 비판에 연구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불안과 회의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도 잿더미로 변한 부품을 바라보며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이 맞습니까? 하는 탄식이 연구소 복도에서 심심찮게 들려왔다고 해요. 모두가 한계치까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 하나 책상을 정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미련한 버티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의 낡은 흑백 사진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개인의 얄팍한 보상이나 출세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에서 끝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도 엔진을 구걸해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이 그들을 연구실 의자에 묶어둔 거였습니다. 결국 그 미친 짓의 방향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혼자 끙끙대는 것을 넘어 한국의 수많은 중소부품 업체들이 이 무모한 전쟁에 하나둘씩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회사 자금의 70% 이상을 수소 부품 국산화에 쏟아부은 작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였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기업 하나만의 기술 개발 부서가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팀으로 뭉쳐 기술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2013년 마침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승용차가 세상에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일본의 도요타나 독일의 벤츠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선진국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싼 값에 차를 조립하던 변방의 한국이 공장에서 찍어내 누구나 살 수 있는 진짜 수소차를 가장 먼저 완성해낸 거였습니다. 저는 당시의 발표 기사를 읽으며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어둡고 가시밭길 같은 터널을 가장 먼저 뚫고 나온 승리의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을 바꿀 줄 알았던 그 영광스러운 출발점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지독할 정도로 냉담하고 잔인했어요. 세계 최초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도 한국의 수소 승용차는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죠. 차량의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고 차를 몰고 나가도 수소를 맘 편히 넣을 수 있는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가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코드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에 열광했고 수소차는 비싸고 불편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가차없이 그들을 물어뜯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예쁜 쓰레기를 만들어냈다고 혹독하게 비웃었죠. 수소 기술 전체를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업계 전체에 빠르게 번졌습니다. 배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수소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 말이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절대적인 공식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기록을 넘기며 참담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가능을 뚫고 기적을 이뤄냈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가장 큰 실패의 낙인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연구팀의 절망감이 활자 너머로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심장이 아팠습니다. 세계 최초 수소 승용차의 쓰라린 실패 직후 연구소 내부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20년 청춘을 바쳐 일궈낸 결과물이 시장의 철저한 조롱거리가 되었으니까요.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미련을 버리고 대세인 배터리 전기차로 모든 자원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테슬라가 무섭게 질주하고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덩치를 키우는 동안 언제까지 수소라는 늪에 빠져 있을 거냐는 질책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핵심 연구 인력 중 일부가 배터리 부서로 짐을 싸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끝없는 회의감과 공포가 짙게 드리워졌죠. 이대로 정말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는 대신 다시 책상에 앉아 방대한 분량의 실패 데이터를 모조리 긁어모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졌을까? 기술이 모자라서였나? 아니면 충전소가 부족해서였나? 물론 두 가지 다 원인이었지만 가장 뼈아픈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소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출퇴근이나 장보기에 쓰이는 조그만 승용차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 했던 것 자체가 패착이었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저 싼 값에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한 차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싸워야 할 전장을 완전히 잘못 짚었던 거죠.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끈질기게 파고들던 분석팀이 마침내 전혀 다른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대형 화물차와 물류 차량들의 운행 통계였어요. 전기 배터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화물차를 멀리 보내려면 배터리 크기를 엄청나게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차체가 너무 무거워져 정작 실어야 할 짐을 싣지 못했어요. 게다가 충전 시간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시간과 적재량은 곧 생명줄이었죠. 반면 수소는 달랐습니다. 에너지를 보관하는 탱크가 배터리보다 훨씬 가벼웠고 무엇보다 단 10분이면 충전이 끝났습니다. 완벽했어요. 장거리 운행, 가파른 고지대, 영하의 혹한, 무거운 화물.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든 가혹한 조건들이 놀랍게도 수소에게는 가장 완벽하게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무대는 나들이용 승용차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핏줄인 물류를 밤낮 없이 실어 나르는 거대한 대형 화물차 시장이었던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자 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분노한 경영진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반대파 임원들은 이미 수소 프로젝트를 완전히 매장할 완벽한 논리와 통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소팀 책임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승용차 시장에서 철저하게 졌습니다.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 것은 승용차 시장일 뿐이지 수소라는 기술 자체가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엉뚱한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물류 현장의 배터리 무게 대비 적재량 데이터와 충전 시간에 따른 수백억 원의 손실 비용 비교 수치를 차례대로 띄웠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배터리는 짧은 거리를 다니는 승용차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반면 수소는 무거운 짐을 안고 대륙을 횡단하는 진짜 물류를 위한 압도적인 기술이었어요. 식료품과 철강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산업용 화물 차량. 그곳이 바로 수소가 제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영토였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비난의 목소리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의 명백한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묘사한 기록을 읽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의 서구 기업이었다면 승용차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둘러 배터리로 갈아탔을 겁니다. 매몰 비용을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20년의 피눈물 나는 실패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어요. 실패를 방향을 꺾어야 한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무기가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장을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결정이 훗날 전 세계 물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목표가 정해진 후 현대차는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 진출할 첫 번째 무대를 고심했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물류 산업의 논리라면 처음에는 가장 쉽고 우호적인 곳을 고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조금 규제가 유연하거나 도로가 평탄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은 안전한 시장 말이죠. 그곳에서 먼저 실적을 쌓고 천천히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과서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전장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까다로운 나라,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놀라운 결정이었죠.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지독하게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디젤 배출 가스 기준이 극도로 엄격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깐깐한 소비자들이 사는 곳이었죠. 게다가 자연 지형 자체가 거대한 화물차에게는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악지대는 수십 킬로미터의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없이 반복되고 겨울이 오면 영하의 눈보라가 도로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수십 년을 검증받은 독일산 디젤 트럭도 버거워하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인 수소 트럭을 투입한다는 것은 미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부에서도 우려가 컸습니다. 왜 하필이면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시장을 고른 겁니까? 평평한 도로가 있는 쉬운 곳에서 먼저 시작하면 안 됩니까? 내부의 걱정 어린 질문에 당시 경영진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완벽하게 통과하면 그 이후에는 세계 어디서든 무조건 통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스위스를 정복한다는 것은 유럽 전체, 아니 전 세계 물류 시장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자신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위스 진출을 앞두고 현대차는 기술 외적으로도 아주 혁신적인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값비싼 화물차를 억지로 팔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보수적인 유럽 물류업체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차를 수억 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너무 큰 도박이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할지, 몇 년 뒤에 중고차 값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현대차는 차를 파는 대신 달린 거리만큼만 요금을 받는 파격적인 대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차량 유지비, 수리비, 심지어 수소 충전 비용까지 전부 현대차가 짊어지기로 한 거예요. 스위스 업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물류업체의 한 임원이 남긴 말이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트럭이라는 쇳덩어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건을 나르고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 자체를 팔고 있다.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콧대 높게 트럭만 던져놓고 가는 유럽 전통 상용차 업체들과는 달랐어요. 물류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위험 부담을 전부 껴안아주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 전략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수소 화물차 수십 대가 스위스의 거친 심장부로 일제히 투입되었죠. 알프스의 험난한 고개, 눈보라가 치는 새벽 배송, 가다 서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도심의 쓰레기 수거까지 현장의 모든 곳이 가혹한 시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며 열쇠를 받아들었던 스위스 기사들의 반응이 불과 석 달 만에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디젤 트럭 특유의 머리 아픈 진동과 매연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시동이 완벽하게 걸렸고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오르막을 오를 때도 출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전기 배터리 충전을 위해 1시간씩 덜덜 떨며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디젤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얻은 것은 단순한 판매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험지를 오르내리며 쌓인 2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방대한 실제 운행 데이터였죠. 온도 변화에 연료 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력 센서가 몇만 번을 버티는지 실험실의 책상머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진짜 피가 흐르는 현장 데이터가 한국 서버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경쟁사들이 예쁜 스튜디오에서 시제품을 찍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진흙탕을 구르며 진짜 답안지를 완성해 가고 있었어요. 이 압도적인 실전 경험의 격차는 그 무엇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만의 절대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수소 화물차가 알프스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눈부신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한동안 방심하고 있던 기존 글로벌 강자들의 태도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무시와 조롱의 단계는 끝이 났고 지독한 견제와 방어의 늪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유럽과 미국, 일본의 거대 자본과 기술 권력이 사실상 한국 하나를 죽이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신경전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인 연합군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자신들의 밥그릇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통 상용차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신뢰도를 내세워 물류 업체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화물차는 잠깐 반짝하는 신기술일 뿐 10년 이상 버텨야 하는 상용차 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수소 연료 전지 원천 특허를 무기 삼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특허를 침해하면 언제든 소송을 걸겠다는 으름장이었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럽 충전소 인프라 선점에 나섰습니다. 사면초가였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내에서 수소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충전소 폭발 사고가 언론을 도배하며 대중의 불안을 자극했고 사기꾼으로 밝혀진 몇몇 수소 신생 기업들 때문에 월가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며 핵심 부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본사 내부에서도 다시 짙은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독일, 일본, 미국이 작정하고 목을 조여오는데 이대로 버틸 수 있겠냐는 공포였습니다. 이제라도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보수적으로 관망해야 한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커다란 위기 앞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저의 얄팍한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미친 듯이 늘려버린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강력한 수소 저장 탱크와 더 긴 주행거리를 뽑아내는 차세대 모델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한국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지원 사격을 시작했어요. 단순한 기업 밀어주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소 인프라를 지키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창을 높이 들고 정면으로 돌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화려한 홍보 영상과 오래된 브랜드 역사로 포장된 팸플릿을 뿌리며 유럽 물류 시장을 유혹할 때 현대차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오직 팩트 하나만을 무심하게 던져 놓았습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24시간 밤낮 없이 굴러가며 쌓아올린 2천만 킬로미터의 실전 누적 주행 데이터였습니다. 혹한의 영하 25도에서 정상 작동한 수치, 가파른 오르막에서 화물을 가득 싣고도 뒤처지지 않은 출력 유지 기록, 수만 번의 충전에도 멀쩡한 연료 전진의 구성. 그 어떤 글로벌 경쟁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피와 땀의 증명서였어요. 유럽의 냉정한 물류업체 임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백 년 된 브랜드 이름표가 짐을 날라주지 않아요. 독일 영업사원들은 카탈로그 안에 가상의 숫자를 팔았지만 한국의 영업사원들은 어젯밤 알프스를 넘은 실제 트럭의 수익 데이터를 팔았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싱겁고 허무하게 났습니다. 한 스위스 물류업체 관계자의 인터뷰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렸죠. 독일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거의 영광을 팔려고 했지만 한국은 우리가 내일 아침 당장 통장에 꽂힐 돈을 팔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게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아무리 국적을 따지고 브랜드를 가려도 압도적인 실력과 숫자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스위스를 넘어 독일,
프랑스의 거대 물류 업체들이 줄지어 한국의 수소 화물차와 장기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강자들이 카르텔을 맺고 한국을 밀어내려 했지만 2천만 킬로미터라는 무식하고 정직한 실전의 무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경쟁사들의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결국 말이나 정치가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그 하나로 세상을 조용히 평정해 버린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25년을 분석가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 흔한 김치조차 몇 번 먹어본 적이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죠. 그런 제가 최근 석 달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의 궤적을 미친 듯이 추적하며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라운 트럭 기술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술을 잉태한 한국가의 지독한 정신력 앞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수소 화물차의 성공은 단순히 한 자동차 회사가 물건을 잘 팔아 돈을 벌었다는 시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IMF 시절 나라의 빚을 갚겠다며 돌반지와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길게 줄을 서 있던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트럭의 엔진 소리 속에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는 나라, 외세의 흔들림에 언제든 나라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결핍을 끊어내겠다는 집념이었죠. 수소는 석유와 다릅니다. 기술만 있다면 물에서 무한정 뽑아내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트럭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빼앗긴 에너지 주권을 되찾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 대의 화물차가 스위스 항만을 나설 때 그 안에는 묵묵히 버텨준 수십 개의 중소기업 부품들이 함께 숨 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접으라고 소리칠 때 회의실에서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던 책임자의 절박함이 스며 있었죠. 남들이 가지 않은 가장 험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해 온통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기어코 증명해낸 사람들의 땀방울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세계의 혁신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만 나온다고 오만하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틀렸어요. 세상을 바꾸는 진짜 미래는 이미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한국의 트럭 위에 굳건하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물류 항만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한국산 화물차들이 요란한 매연 없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사를 바꾸는 흐름은 언제나 소리 없이 강렬하게 시작되는 법이죠. 가진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사람의 힘과 지독한 끈기 하나로 세계의 심장부를 뚫어버린 나라. 넘어져도 피를 닦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낸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의 운전석에 단단히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조국이 이루어낸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언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